세상의 모든 지식. 안녕하십니까. 지식이 머무는 한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박희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4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는 유병언, 유대근 부자 검거를 지휘하는 전담팀이 설치됐죠. 지금까지는 각 지방청과 검거 전담팀이 개별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설치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수사 인력이 전담팀의 총괄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유병언 씨 측이 지난주 대사관을 통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 오늘 역시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전담팀까지 꾸려진 만큼 수사상에 빠른 진척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세상의 모든 지식 출발합니다. 네, 첫 소식은 이 시간 대한민국입니다. 검색어 상위를 지키고 있는 검색어들과 관련 뉴스들 한꺼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첫 소식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병언 망명 신청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던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 신청이 있었는데 네. 이미 그 세월호 실소유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또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데 이 유병언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참 흔히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면 좀 더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적인 국가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을 때 이런 망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연 특히나 이번에 그 망명을 시도했던 국가가 체코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체코로 이 정치적 망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검찰도 그래서 이 망명에 대해서 유 회장은 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치적 망명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티즌들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표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지가지 하신다. 그리고 이제 망명 신청을 왜 체코에다 하느냐, 그냥 하느님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격한 반응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이 신도들 이거 배신감 느끼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구원파의 가장 핵심이라고 알려진 지도자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다고 하면 신도들도 배신감 느낄 것 같다, 이런 의견들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검색어 보니까 김정태 거짓 해명이 차지했는데 배우 김정태 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배우 김정태 씨가 최근에 부자가 함께 아들과 함께 출연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인기를 좀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인 약궁이라고 하는데, 아들 이름이 약궁이와 함께 아마 애칭이겠죠. 이 애칭은 약궁이와 함께 경남 양산 그 시장에 모 후보 선유세에 참석을 했다가 이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거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과정을 해명하는 김정태 씨 소속사에 따르면 이게 정치적 의도 없이 근처에 좀 있다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그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잠시 들른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양산에서는 해당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한테 김정태 씨 방문을 광고를 한 겁니다. 문자 같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김정태 씨가 언제 온다, 6월 1일에 온다, 이렇게. 그럼 사전 약속이 됐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것이 또 이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비난 여론이 좀 일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이 김정태 씨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티즌들도 연예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인 옆에 가지 않는 게 오래 가는 길인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네티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검색어가 형량 100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그 대형 사건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법무부가 다중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을 때 아주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최고 50년까지밖에 못했거든요. 네. 징역 50년이 이제 최고, 뭐 아무리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100년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은 훨씬 더 그전보다 좀 처벌이 강화됐다 네.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100년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정도의 형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겠죠. 네티즌들도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런 100년형까지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두바이 경찰 오토바이가 검색에 올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 그 두바이에 경찰차가 한번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고급 스포츠카들이 이 두바이에서 경찰 순찰차로 도입돼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네. 이번에 오토바이를 또 공개했는데요. 이 예. 순찰용 오토바이가 대략 배당 가격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예. 굉장히 그 비싼 고가의 또 순찰 오토바이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두바이가 물론 이제 오일머니 같은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찰차라든지 순찰 오토바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좀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한 네티즌은 나 저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 저걸 타려면 두바이에서 경찰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보고 계십니다. 예. 네. 그다음 내용을 보니까 면접 시 감점 요인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는데 내용 좀 네. 살펴봐 주시죠.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요. 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상반기 면접 전형 결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네. 일단 뭐 경쟁 자체가 5대1 상당히 좀 많이 경쟁들이 좀 치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면접 볼 때 가장 좋게 봤는지를 좀 물어보니까 네. 명확한 입사 의지를 갖고 있는 유형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너 우리 회사를 왜 오고 싶느냐 이런 질문에 아주 똑바르게 대답을 했던 네. 이런 지원자들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좀 줬다는 거고 반면에 가장 감점 요인이 뭐냐 예. 이걸 좀 물어보니까 면접 시간에 늦는 지각형 그러니까 면접에도 늦는데 회사 생활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들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로도 보면 뭐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동문서답형 네. 그리고 지나치게 캐주얼한 복장을 입은 자유분방형 등이 면접관들에게서는 감점 요인이 됐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네티즌은 물론 면접 보는 사람도 이런 분들이 있지만 면접관도 수준 이하의 면접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예. 뭐 좀 부적절한 질문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뭐 면접 보시는 분들이나 뭐 받는 분들 모두 좀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셋값 63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검색어가 있는데 네티즌들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전셋값이요. 네. 한 달도 빼놓지 않고 63개월째 5년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서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는 예.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체계도 여전히 좀 전셋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짜리 전세가 2009년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지난달에는 2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 한 40% 많이 정도가 올랐군요. 올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전세 구하신 분들 지금 상당히 전세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 결국은 그 전세난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티즌들은 이 전세 상승에 대해서 이 63개월이나 계속 상승을 하니까 네. 차라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네. 이제는 뭐 전세 말고 다른 뭔가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대한민국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요. 목요일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 농장 제대로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말 농장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생각보다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채소 가꾸기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번으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분들께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클릭. 네, 오늘의 핫클릭.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49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어제 시작이 됐죠. 첫날부터 좀 삐걱거리긴 했는데요. 시사평론가 정영일 씨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자, 세월호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정조사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도 많이 힘겨웠죠. 맞습니다. 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과정이 이제 지난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9일째인데 예. 우리가 4월 16일 참사를 이제 기점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사구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저도 오늘 복장은 이제 좀 이게 추모 복장입니다. 네. 나름.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하면 네. 여야의 입장이 아무래도 갈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도 예. 필요하다면 하자. 하지만 먼저 아직도 실종자가 남아 있으니까 네. 수습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이 검경 합동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네. 일단 수사 결과도 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지금 사태의 시급성으로 따진다면 이 무능한 정부가 이 구조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한 게 뭐냐? 또 야권은 이제 질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한 이제 이 분들이 네. 바로 이제 그 유가족들입니다. 일단은 자신의 이제 아이들을 주로 잃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고의 직접 당사자는 물론 이제 실종자 가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과 또 생존자 가족 이렇게 이제 이 세 유형의 가족들이 모여서 현재 가족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을 이제 존중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수렴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네. 기폭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 대통령의 최종적인 책임까지도 인정을 하시고 네. 눈물을 보이시면서 특검까지도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 네. 국정조사 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서 집권 여당 쪽에서도 이제 입장이 급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조를 하는 것으로 이제 특위를 먼저 꾸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우선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네. 여야 합의로 제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6월 2일 어제 날짜로 시작이 돼서 네. 90일 동안 가동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계획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야권에서는 이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범위를 명시하자 이렇게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여권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 명시하지 말고 특위를 일단 가동시키면서 네. 필요한 대상들을 그때 추려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방식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5월 말에 드디어 이제 또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참관하는 과정에 여야가 이제 좀 어찌 보면 지역적인 문제로 네. 계획서를 통과 못 시키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국회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 의원회가 이제 본회 대회의실에 머물면서 여기서 이 계획서가 통과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야가 힘들게 합의를 했는데 그 핵심 쟁점이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렇죠. 예. 명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로 결국은 이제 2, 3일을 흘려보냈다고 하는 게 네. 이 가족 대책위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명시하진 않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예. 그리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예. 이렇게 넣어서 결국은 이제 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길었죠? 예. 최영일 씨 그리고 국조위원장과 네. 여당 야당 국정조사위원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그게 여야 합의로 지금 예. 9명씩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여당의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심재철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당 간사가 조원진 의원, 네. 야당 간사가 이제 김현미 의원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그 외에 여당 쪽에서 보면 이제 권선동 의원, 신의진 의원,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이재영 의원 이렇게 네. 해서 전부 9명이고요. 그 야권은 이제 우원식, 김광진, 김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네. 최민희 그리고 한 명이 비교섭 단체 TO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까지 해서 야권 9명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여권 9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18명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유가족들이 이제 위원장 교체도 한번 요구하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네. 희생자 유가족이 직접 특위 구성에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의 과정을 보면 이 사고가 났던 바로 다음 날 4월 17일에 그 진도 팽목항에 이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가족이 또 면담을 요청했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과 유가족의 면담이 2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에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도 네. 희생자들의 가족분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그 전에 이제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는 수사팀에 우리 가족들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좀 강한 요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뭐 이제 특위에 뭐 네. 의원들이 구성되는 거니까 유가족이 이제 참여할 여지는 우선은 이제 이 외부에서 참관하고 네. 입장을 표명하고 특위는 경청하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족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국조 특위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 국정조사 계획서 자체를 네. 유가족들이 통과시켰다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전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일정 좀 간략하게 네, 좀 일정은 소개해 주시죠. 90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2일 시작이 돼서 8월 네. 말 8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청문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예. 8월 이제 4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닷새 동안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 6월 2일 시작한 때부터 열흘 동안은 사전조사,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조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예비조사 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이 국정조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황을 조사해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이제 진위 문제들이 네. 밝혀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 8월 초순에 청문회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소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계획서에 조사 대상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진통을 겪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요 대상은 어떤 네. 기관이 되고 또 누가 되는지 주요 궁금하네요. 대상은 예. 이제 이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제 인선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도 있었지만 네.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그러니까 전 이제 실장이 됐는데 네. 경질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세월호 과정과 관련해서 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안전 부문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강하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국가안보실장의 이제 부인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모두 다 지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 사건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주무부처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양수산부, 네.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그리고 이제 해체 선언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만 해양경찰청, 네. 그 외에 이제 쭉 이제 정부의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사항은 또 이 유가족들이 언론 매체에 대한 불만을 그동안 많이 토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상파에서 그래도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KBS와 MBC까지도 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죠. 네. 청해진 해운 이 선사뿐만 아니라 명시는 안 돼 있고요.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 외에 공공성이 높은 네. 이 기관들이 포함돼서 네네. 관피아, 우리가 또 해피아라고 좀 좁혀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선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한국해양조합, 해운조합, 예. 뭐 이러한 이제 그 일종의 협회 기관 또는 이제 정부 산하 단체, 예. 민관 합동 기관까지도 다 망라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관련된 청문회는 어떻게 공개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요? 원칙은 청문회는 이제 전체 공개가 예. 일반적인데요. 예, 예. 대체로 최근의 청문회들을 보시면 작년에 뭐 국가기관 대선 예. 개입과 같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사실은 이 청문회 공개 비공개 문제를 놓고 예. 국가정보원이 개입되다 보니까 여권은 또 비공개를 계속 고수를 했었는데 네. 청문회 당일 아침부터 여야가 또 이제 이 기싸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권이 방송되지 않으면 청문회 보이콧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 이번에도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국가정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정보와 관련돼서 공개하기가 민감한 기관들은 기관별로. 우선은 비공개로 예.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됐고요. 음. 또 이제 각 기관들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되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개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법률적 문제는 이제 없는 대목인데 네.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국가정보원에 이제 직접 직원이나 네. 간부들이 나왔을 때 블라인드 방송했던 경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작년처럼 이 중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필요에 따라서 아마 비공개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들은 여야가 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어제 국정조사를 지켜봤는데 첫날부터 이게 또 파행으로 어제 안타까움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것의 원인을 추정컨대는 예. 지금 여야가 입장을 다 다르게 표명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왜 첫날 파행이 됐는지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여야 합의는 네. 이 6월 2일 이제 특위의 시작을 진도 팽목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종자 가족도 있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아까 가족 대책위에서 유족들도 또 내려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현장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네. 그래서 어제 새벽 5시에 기차역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야권 의원들만 모여서 출발을 했고요. 여당 의원들이 이제 한 분도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뭐 연락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 현장에서 날씨도 좋지 않고 구조 작업이 이제 중단돼 있고 다 피항해 있으니 바지선까지도 날이 안 좋다. 다시 날을 잡아서 나중에 오시라는 이 가족 대책위의 연락을 받고 딜레이를 했다. 미뤘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는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좀 연락이 늦었다.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야당 의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서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날짜를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 가족들은 오히려 이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와서 날짜를 미루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 공방이 있는 거죠. 이게 팩트가 좀 가려져야 될 필요가 명확히 있고요. 어쨌든 지금 5일 날 다시 가는 것으로 특위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첫날은 어쨌든 여당 의원들은 특위의원들이 다 빠지고 야당 의원들만 현장에 가서 구조 작업은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상이 안 좋고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여권 특위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사실 90일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서 좀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현지를 찾아간 야당 의원들 또 유가족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특위의 이제 시작부터 좀 이제 파행적인 얘기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고 계시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질타가 있었죠.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위원들도 진도에 상주할 것을 또 그 강력한 요청인데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통령께서 현장에 계셔달라라는 요청도 사고 초기에 있었고요. 또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이 범정부 대책 이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서 내려갔을 때 총리라도 상주하라 그래서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결국 사의를 표하면서 이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돼서 상주하는 것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특위위원 중에 여야 위원들 일부는 상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 그럼 왜 어제 여당 의원들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바로 전 시기가 민감하니 어찌 보면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특위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싶었을 생각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도 이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여야 의원이 합의하에 일부 상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국정조사와는 조금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족들이 선체 증거 보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선체 내 증거 보존 어떤 내용인지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직은 16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종자를 다 찾을 때까지는 인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종자를 다 수습하게 되든 또 이제 그렇지 않든 장기화된다면 인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체를 결국 밖으로 끌어내야 과학기술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최근에 구조가 좀 중단돼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한 일주일여 동안 실종자가 더 이상 수습되지 않자 예. 선체를 절단하고 진입하는 방식이 제한돼서 물속에서 이 선체 절단 용접이 시작돼 있었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의 민간 잠수사가 그렇죠. 용접 작업 중에 또 있었고요. 희생이 되셨죠. 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이 어디에 생각이 미친 것이냐면 선체를 훼손해서는 우선은 시신의 유실 문제도 분명히 이제 걱정이 되지만 또 나중에 인양한다고 했을 때 선체 여러 부분들이 훼손돼 있다면 뭐 예를 들면 혹시라도 예. 좌초설도 있고요. 또 뭐 이제 내부 보일러실 폭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체를 보존하는 보존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이제 민변이라든가 여러 법조 전문가들이 법적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선체를 끝까지 모든 이제 원인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청에 아마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식을 보니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의원들 5일에 다시 이제 진도로 가기로 했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에 함께 갔어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야권만 가고 여권은 빠지고 이런 이상한 모양새가 돼서 뭐 이 특위의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진 않겠지만 파행이다, 반쪽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로 좀 불미스럽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내일 지방선거가 이제 실시되고 내일 밤 뭐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다 모든 결과가 나오니 지방선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다 끝난 일로 하되 이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모두 다 지금 한 2, 3개월의 국정은 세월호 사건의 이 문제들을 배경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위가 가장 이제 앞서서 이 진상규명을 해결하는 이 총대를 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 팽목항에 다시 여야가 함께 가서 이 재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90일의 이제 기간을 기다려 보는데 90일간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해서 특위의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실종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제 정쟁을 절대 배제해야 하고요. 지방선거의 뭐 결과, 여야가 승패 다 떠나야 되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가족 대책의 입장을 가장 존중하여 무엇보다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 그러면은 특위는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좀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보센터 뉴스 듣고 갑니다. 정한나 씨. 여야는 6사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전국 각지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7, 8곳 광역단체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주요 접전 지역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무당파와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주력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한미연합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초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 일부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NLL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상에도 중국이 인정한 지역으로 중국 어민이 그쪽에서 조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NLL 지역에서의 북중 간 어업 관련 계약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동네 의원급 초직료는 14,000원, 재직료는 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20원, 290원 오릅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30%는 초진 4,200원, 재진은 3,000원으로 각각 200원, 100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이번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불침번 시간입니다. 생활 속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건강해지는 법.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병원 김기루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근데 네. 비가 오면 평소보다 몸이 좀 더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픈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비 오면 이렇게 좀 몸이 쑤시고 아픈 것 같은 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요? 네,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이 아주 많이 진화된 상태이고 또 문명도 이제 많이 발달이 됐지만요. 예. 그래도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기압이나 기후 네.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런 자극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 먼저 이제 네. 사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날이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습기 이 몸의 축축한 기운들이 네. 우리 몸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퍼져 있지 않고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관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들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그 질환들이 나타나니까 아마 요즘 기상대 예보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그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장기별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어디선가 오장육부란 말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장기를 오장육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예, 있죠.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예.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면 이제 간장, 비장, 예. 심장, 폐장 그리고 신장 이렇게 이제 그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에 한의학에서는 심장에 우리가 보통 심보라고 얘기하는 심포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장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는 그런 장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담, 그러니까 쓸개죠. 쓸개 혹은 또 뭐 위, 대장, 소장 그리고 방광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건데 삼초라는 그런 장부가 있습니다. 네. 그 삼초는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 시스템을 예전에 이제 삼초라는 부로 나눠서 의학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장기별로 좀 어떤 병이 생기기 쉬운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예. 양도 워낙 많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한의학적인 기호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네. 우선 이제 간은 우리 기운을 주로 위로 올려주는 데 익숙한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게 하고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애인데 예. 얘가 이제 너무 위로 올리다 보면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좀 네. 어렵긴 하죠. 그리고 심장은 이제 마음을 주관하는 장부인데 마음을 쓰게 되면 그 예. 마음도 고갈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운이 단지 모이지 않아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비장 소화기는 이제 소화시켜주고 몸에 예. 있는 노폐물을 버려주는 그런 장부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담이 든다든지 혹은 네.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을 온몸에 구석구석 이렇게 펼쳐주는 장부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요.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신장은 기운의 저금통인데 네. 그 저금되어 있는 기운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은 마지막까지 남은 예비비까지 싹 다 써버려서 정말 탈진돼 버리는 그런 병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간은 뭐 눈에 관련되어 있고 예. 뭐 근육에 관련되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병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장은 정신이나 정서 혹은 이제 가슴에 주로 뭐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가슴 부위에 그다음에 혀에서 생겨나는 병들이 대부분 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혀도 심장과 연결돼 그래서 있군요.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노심초사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피곤할 때 사실 혓바늘이 돋기도 신경 하는데요. 많이 쓰고 그럴 때 생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비장은 기육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몸의 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살집을 만들어주고 또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고 또 입의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제 그 여성의 경우는 이제 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몸에 기운을 퍼뜨려주고 그런 장부인데 또 피부와 모발, 털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하는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든지 혹은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혹은 뭐 우리가 이렇게 안색을 봤을 때 윤택이 네. 없다든지 예. 병색이 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폐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장은 이제 정력이나 혹은 예. 이제 뼈 혹은 귀의 병을 만들고요. 심포는 심장의 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의 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삼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이 온몸을 잘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약간 좀 고전적인 개념이라 예. 좀 요즘 이렇게 생물학적 지식하고는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딱 한 곳이 아프다기보다는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같이 아픈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이제 정기, 예.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기운, 또 우리가 애처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온 기운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는 부분으로 좀 부족하고 혹은 남고 혹은 네. 이제 욕심 때문에 무엇을 더 좋아하고 또 덜 좋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기운이 꽉 차고 덜 차고가 이제 그 편차가 좀 생겨나고요.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오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음식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다 보면 이제 그것에 유발되어서 이제 병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근데 그 장기들이 이제 각기 그 연관을 미치면서 이제 만들어주는데 오늘같이 습기가 많은 날은 이제 비장이 그 습을 주관하는 날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습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네. 한의학에서 제습종만 계속업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모든 붓는 병이라든지 또 몸이 무거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장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노폐물들이 잘 쌓이지 않으면 비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버리고 하는 예. 그런 장부가 이제 신장인데 네. 이제 신장이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몸은 더 붓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누렇게 황달이 만들어지고 악순환이 되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간도 나빠지게 돼서 이제 예.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축축해지면 이제 몸이 붓고 무겁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고 숨쉬기도 싫다,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겨나는 겁니다. 자, 뭐 지금 6월인데 6월 또 말 되면 또 장마도 다가오고요. 6월 내내 좀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떤 부위를 살펴보고 좀 건강을 체크해야겠습니까? 예,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양력을 안 쓰고 음력을 예.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음력 5월인데요. 네. 4월, 5월, 6월은 여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여름은 이제 더운 기운이 치성한 그런 계절이 되고 그 예. 더운 기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진액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영양분이라든지 우리 몸을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형태, 그 상징을 이제 진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액을 다 소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운이 아무래도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예. 이 겨울이나 혹은 봄이나 가을보다 여름에 훨씬 더 기운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몸이 피곤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계절 중에서 이제 여름에 보양식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또 그런 기운들이나 혹은 진액을 보충시켜 주는데 어렵게 되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날씨까지 더워지니까 이제 찬 걸 자꾸 들이키게 되고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뜨거운 그릇에 갑자기 찬물 부으면 깨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토하는 병이 많고요. 예. 여름에는 설사병이 많습니다. 그건 속이 차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찬 음식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6월에는 어떤 제철 음식이 좋겠습니까? 요즘 뭐 제일 많이 아시는 것 중에 이제 뭐 해산물 쪽에서 보면 예. 민어를 민어요. 이용한 민어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 보양식이고요. 근데 좀 비싸죠? 네, 좀 뭐 그런 면도 있죠. 예. 좀 싼 거 저렴하고 그리고 예. 영양 확실히 써볼 만한 게 이제 이 닭에다 쓰는 건데요. 보통 삼계탕을 삼계탕.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가피라든지 황기라든지 가시오가피 우리나라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농민들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쓰시면 예. 이 여름에 병이 없어져서 의사들도 다 굶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예. 써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장기들이 좀 조화롭게 기능하는데 좋은 운동이나 좋은 습관, 우리 가져야 될 습관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죠. 이제 해가 뜰 때 눈을 뜨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눈을 감는 게 이제 예. 한의학에서 가장 권하는 양생의 기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일찍 해가 뜨고 늦게 해가 지니까 예. 이제 활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새 밤이 너무 밝아지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밤에 더 많이 놀게 되면 이런 그 리듬들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계절인데도 네. 더 많이 고갈시키고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음식을 더 잘 드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시지 않으면 예. 몸이 다른 계절보다 2배, 3배 이제 고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찬 음식, 여름에 찬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뿐만 예, 예. 아니라 음주를 요새 이제 냉장 시설이 좋으니까요. 예. 이 음주 하시는데도 차게 드셔가지고 그 다음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또 치맥 조심하시고. 유행하면서 아주 맥주 차게 드시는 분들 네, 많은데. 네, 이건 입에서만 달지 속에 예. 들어가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 뜰 때 일어나고 해질 때 잠들 것, 그리고 제철 음식인 민어탕, 삼계탕 잘 챙겨 먹는다면 더 건강한 6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말씀대로 실천 잘해서 건강한 6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병원 김기루 병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식에 흘러가는 23시간, 지식이 머무는 1시간.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악 지식을 만나다입니다. 세계 각지의 문화와 관습을 음악과 함께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죠. 월드뮤직 칼럼니스트 황우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음악 지식을 만나다. 저와는 함께하는 시간이신데 지난주에 사실 파란색 블루가 담고 있는 역사, 관습,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제 빨주노초파남부라고 하죠. 쉽게 이제 무지개 예, 색깔 예,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색깔이지 무슨 이 색깔에 대한 역사가 있겠느냐. 네. 그렇지만 이 색 안에는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신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빨간 것은 이제 뜨겁고 정열이고 파란색은 차갑고 약간은 외롭기도 하고 또 젊음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문화권마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서구 유럽 기준으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시대가 있었고 고대 그리스 시대가 있던 그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 색깔에 대한 개념들이 역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흰색과 검정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는 빨간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예. 빨간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검정색과 함께 염색하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들은 뭐냐? 네. 노란색은 밝은 거니까 흰색에 가까운 것이고 네. 빨간색을 제외한 보라색이라든지 초록색은 검정색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다른 색깔보다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그 유럽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문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대 문화의 시작이라고.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보는 파란색은 유럽 지방에서는 파란색을 염색할 수 있는 원료가 귀할 뿐더러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염색하기 까다로운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료를 전량을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저 비싼 거 저건 씌워서 맛도 없을 거야. 거의 포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경한 색깔, 이교도들의 색깔, 또 힘들고 나쁜 색깔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사는 누가 파란색이 불경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드리려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인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그 색깔에 대해서 색깔을 예로 들어서 그 관습과 시각이 변하느냐는 사실 의식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특히 의복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옷에 대한 색깔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는 무슨 색깔을 선호했냐. 예를 들어 중국은 지금도 빨간색 선호하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로마 시대 때 빨간색 선호했습니다. 영화 보면 그 금장 갑옷에다가 망토는 다 빨간색이었고요. 또 황실에서도 빨간색은 하늘의 상징이고 천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색으로 한자를 쓰죠. 물론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파란색이 오랫동안 이게 불경한 색깔이었다가 졸지의 위상이 바뀌거든요. 어떤 계기로 해서 위상이 바뀌게 돼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온 여러 가지 그 파란색에 대한 나쁜 생각이 12세기를 중심으로 13세기 과도기를 거쳐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가톨릭 문화권에서요. 네. 그리고 나서 슬픔의 성모.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인간 육체로 태어난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은 성모의 슬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파란색을 입히기 시작한 게 12세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파란색. 그건 고귀한 색깔이자 슬픈 색깔이자 약간은 좀 차갑고 외롭던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럼 종교적인 연으로 해서 중세 시대 때부터 파란색이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빨간색 하면 파란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쯤에서는 빨간색이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또 갖게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친숙한 색깔인 거죠. 왜냐하면 염색이 잘 되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그냥 평범하기도 하지만 또 친숙하고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파란색은 빨간색에 대비되는 색깔의 이미지는 이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오히려 18, 19세기 이후에나 만들어진 것이고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12, 13, 14세기까지는 오히려 빨간색에 대비되는 색깔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아, 초록색. 초록색은 구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초록색 하면 지금 우리가 싱그러운 것, 생명 또는 희망, 자연, 희망 이런 것을 연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초록색의 이미지도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16, 17세기 때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러면 빨간색의 반대로 나쁜 불경한 것의 이미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초록색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아주 오래된 성당, 그러니까 11세기 이전의 성당들 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보면 천사가 왜 이 지옥 가서 이 악마 또는 사탄을 발로 밟고 있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들 있잖아요. 네네. 보시면 악마 또는 사탄을 상징하는 색깔은 다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에 파란색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빨간색의 인기는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파란색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빨간색은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 이전에는 구하기 손쉬웠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렇죠. 친근한 것, 좋은 것, 편한 것 그런 이미지를 빨간색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낡은 것 또는 별로 좋지 않은 것까지 막 위상이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 대신 등장한 파란색이 귀족들이 즐겨 쓰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어버리는 거죠. 12세기, 14세기 사이에 그게 파란색이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염색하기도 힘들다면 그럼 될 때까지 해. 그 제 색깔 나올 때까지 해. 그것도 기왕이면 그냥 천이 아니라 비단에다가. 이렇게 이 프랑스 왕조를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란색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파란색을 쓰면 왠지 돈도 많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서대 중세 이전 유럽에서 내려온 색 체계가 흰색, 검정색, 빨간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뜻 듣기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 사실 그런 빨간 삼색 체계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대신 이게 중세시대 그러니까 12에서 14세기 이후로 각 대륙별 그리고 각 지역별로 조금씩 변화하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흰색, 빨간색, 검은색의 체계는 계속 같이 비슷하게 내려오다가 이 중세시대 때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다 각자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확립을 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삼색 체계에 관해서 역사적인 근거 자료들은 뒷받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자들, 역사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제 모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옛날 신화, 전설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우화라든지 설화, 동화에 나타나는 삼색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 모자, 빨간 망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빨간색 모자가 달린 옷을 입은 소녀가 흰색 치즈를 검정색 옷을 입은 할머니한테 보내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파란색이 어떻게 유럽 문화에서 위상을 갖게 됐는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파란색 얘기 좀 이어가 주실 거죠? 그러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 건가요? 파란색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란색 단어가 들어간 노래. Love is Blue. 우리에게는 그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예. 오늘은 가사 버전 준비했는데요. 당연히 제목에서 등장하는 블루는 외로움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전문가 황우창 씨와 함께 음악 지식을 만나다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방금 전에 소개받은 클로딘 롱제의 사랑은 블루,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브 이즈 블루라고 보통 네, 러브 이즈 블루. 예. 내일은 6.4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신분지 꼭 지참하시고요.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2014 지방선거 개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8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 박희준이었습니다.